자,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교술갈래, 1-3단원 교술갈래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합시다. 우리 금성출판사. 네, 오늘 배울 교술갈래라는 건 이제 수필의 상위갈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대표적으로는 수필이 있지만, 뭐 기행문이라든지 편지글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글의 어떤 상위갈래가 바로 교술갈래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 중에서 오늘 배울 참 좋은 울음터로구나 라는 작품은 고전 수필이에요. 네, 박지원 님이 조선시대 후기에 쓰신 수필인 거고, 자, 어째서 울만한 곳이라는 말이 우리가 자주 쓰이는 표현은 아닐 텐데 그런 말이 제목에 들어가 있을까? 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출제 유형 베스트 3부터 보면은 자, 1번 작가의 특징과 관련하여 보기를 참고한 해석을 묻는 문제라고 나오는데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조선 후기 학자였던 박지원님께서 쓴 글이고요. 그분의 특징, 이제 뒤에서 볼 문제에서 보기로 제시가 됩니다. 그것을 같이 잘 참고하도록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외부 작품과 연계하여 참신한 발상, 개성적 표현이 드러나는 부분을 묻는 문제라고 했는데 여기서 굉장히 이제 외부 작품과의 연계가 외부 작품이라는 건 교과서 외의 지문을 말하는 거예요. 외부 작품과의 연계가 많이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처음 보는 수필, 잘 모르는 내용들이 이제 문제에서 제시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을 텐데 그것을 여러분들이 읽고 빠르게 이해하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해서도 뒤에서 같이 문제풀이 시간에 확인을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내용 이해와 관련하여 본문에 밑줄 친 구절의 의미를 묻는 문제. 밑줄 친 구절의 의미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자주 나오는 문제 유형인데 여기에서는 이 개성적 표현과 관련해서 밑줄 친 부분의 의미를 묻는 문제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더 많이 나와요. 일반 산문보다 더 많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각 구절별로 어떤 의미인지 우리 밑에 있는 자료에서 이렇게 빨간 글씨로 밑줄 치고 파란 글씨로 설명하고 보라색, 금색 글씨로 추가 설명 덧붙여져 있죠? 이런 것들을 다 꼼꼼히 봐주셔야지 문제를 제대로 풀 수 있겠습니다. 자, 지문 분석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우선 처음 시작이 7월 초 8일 갑신일 맑음이라고 했는데 이거 보니까 생각나는 거 없으신가요? 여러분들 중학생, 고등학생 되면서 이제 많이 쓰지 않았겠지만 초등학생 때, 선생님은 초등학생 때 일주일에 일기를 3편 이상씩 쓰는 게 하나의 숙제였어요. 네, 요즘에는 안 그런다는데 예전에는 또 그걸 검사까지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선생님은 이 날짜와 날씨를 말해주는 이 처음 시작을 보니까 이건 마치 일기와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기와 같다는 생각. 물론 일기는 아니고요. 자, 근데 이렇게 일기와 같은 이런 측면이 바로 수필적인 특성이 드러나는 부분 중에 하나이다라고 기출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정사와 함께 가마를 타고 삼류하를 건넜다. 냉정에서 아침을 먹었다. 여기서 삼류하라든지 냉정이라든지 이런 곳들 잘 모를 겁니다. 처음 보는 단어일 거예요. 이것들은 다 뭐냐면은 바로 여정을 알려주는 그런 표현들이에요. 옆에 있는 파란 설명을 보시면 기행문의 요소 중 하나인 여정이 드러남이라고 하죠. 네, 이 글은 박지원 선생님 자신이 청나라로 이렇게 그 황제의 생일을 축하하는 사행단, 일종의 사신 같은 개념이죠. 그것으로 그런 자격으로 청나라를 갔다 오면서 쓴 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행문적인 특성이 드러나요. 네, 기행수필이다라는 말이 옳은 선지로 출제가 되었다라고 나와 있죠. 네, 그래서 이 부분도 이해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그 밑으로 요 말 중요합니다. 백탑이 헌신함을 아뢰옵니다라고 하는데 여기서 백탑이라는 거
당연히 여러분들 모르실 겁니다만 탑은 뭔지 다 아시죠? 탑이에요, 탑. 중국 요 나라와 금나라의 전탑을 이르는 말이라고 하는데 자세한 설명보다는 탑이구나 라는 것만 기억을 해주세요. 그리고 현신하다라는 게 현은 현재 할 때 현이고 신자는 나타나다라는 의미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른 사람에게 자신을 보임이라고 하는데 이게 그러니까 단어의 뜻이 뭐냐면 아랫사람이 윗사람한테 문안 인사 같은 거를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찾아가는 거. 뭐 간단하게 말하면 뭐 명절 때 여러분들 대부분은 큰 의미가 이유가 있지 않는 이상은 이제 명절 때나 뭐 누구 생일이거나 할 때 가족들이 모인다면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부모님들이 할아버지 할머니 댁을 찾아뵌다든지 큰아버지 큰어머니가 계신 큰 집을 찾아뵌다든지 그런 경우가 많죠. 이렇게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찾아가서 이렇게 보이는 그런 행동을 하는 게 바로 현신이라고 보면 돼요. 근데 아랫사람과 윗사람이라고 생각을 해보면 탑이 사람인가? 탑은 사람이 아니죠. 그래서 의인법을 활용한 그런 표현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어서 태복은 어째서 이런 표현을 썼느냐에 대해서 태복의 감정 상태가 어떤 거냐라고 했을 때 어떤 거냐면은 들뜨고 흥겨운 상태이다라는 것을 마우스 글씨가 조금 별론데 이해해 주세요. 들뜨고 흥겨운 상태인 것을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어디를 보냐면은 우리가 오늘은 저번 시간과는 다르게 산문이기 때문에 전체를 다 읽진 않을 거예요. 필요한 부분들을 읽겠습니다. 중요한 부분들. 자, 다음으로 어디를 보냐면은 이곳 나는 오늘에야 알았다. 인생이란 본시 어디에도 의탁할 곳 없이 다만 의지하고 붙일 곳 없이 다만 하늘을 이고 땅을 밟은 채 떠도는 존재일 뿐이라는 사실을 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이 말이 좀 어렵게 느껴질 수 있어요. 길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하면 인간은 보잘것없는 존재임. 자연에 비해서.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넓은 벌판을 보니까 이 인간은 참 작은 존재구나 라는 것을 느꼈다라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보통 사람들은 정말 넓다, 멋있다, 후련하다 이런 느낌을 받을 텐데 이 글쓴이는 뭐라고 하냐? 여기 볼게요. 훌륭한 으름터로다. 크게 한번 통곡할 만한 곳이로구나 라고 말하죠. 자, 여기서 바로 글쓴이의 창의적인 발상이 드러납니다. 어째서 그러냐? 우리는 정말 넓다, 좋다 라고 생각을 할 것 같은데 글쓴이는 한번 울만하다 라고 얘기를 하죠. 갑자기 웬 울음? 자, 밑으로 내려가 볼게요. 정진사가 묻는다. 하늘과 땅 사이에 툭 트인 경계를 보고 벼랑간 통곡을 생각하시다니 무슨 말씀이신지. 자, 여기서 이 정진사의 물음은 이것을 보시면은 상식적이고 보편적인 생각, 바로 우리들이 일반적으로 하는 생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네, 글쓴이가 이 상식적이고 보편적이지 않은 표현을 했기 때문에 이런 의문을 가진 것이고 여기서 또 정진사의 역할이 하나 있어요. 중요한 게 뭐냐면은 정진사가 이런 걸 물어봤으니까 글쓴이는 이제 밑에서 자신의 이 참신한 발상의 이유를 설명해 줄 겁니다. 그죠? 그래서 정진사는 어떤 역할을 하냐? 잠시만 밑으로 내려갈게요. 정진사는 어떤 역할을 하냐면은 글쓴이의 생각을 이끌어내는 존재로서 기능을 합니다. 이전에는 정진사는 그냥 일반 사람들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에 대해서 많이 물어봤었는데 바로 작년 문제들을 올해 문제죠. 올해 문제들을 확인을 해보면 정진사는 글쓴이의 생각을 이끌어내는 존재이다. 그런 역할을 한다라는 것까지도 묻는 문제들이 다수 출제되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랬더니 글쓴이가 하는 대답은 뭐라고 하냐? 자, 사람들은 오직 슬플 때만 우는 줄로 알 뿐 칠정, 여기서 칠정은 앞에 나오는 기쁨부터 욕심까지의 여러 감정을 말하는데 우리는 쉽게 생각해서 다양한 감정이라고 생각을 합시다.
자, 칠정 모두가 울음을 자아낸다는 것을 모르지. 슬픔만이 울음을 자아내는 게 아니라 모든 감정이 울음을 자아낼 수 있다. 라고 글쓴이는 생각을 해요. 우리가 오늘날에도 근데 생각을 해보면, 예를 들어서, 영화 같은 거를 보다가 우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그 울음이 꼭 슬픈 장면에서만 나오지는 않죠. 네, 선생님도 가끔이지만, 이렇게 영화를 보다가 감격적인 장면, 그러니까 슬픈 게 아니라 아주 힘든 노력 끝에 어떤 훌륭한 결과를 얻어냈다든지, 그런 감격적인 장면을 보면은 이렇게 눈물이 좀 맺혀요. 그러니까 울음이나 눈물 같은 것이 반드시 슬픔하고만 연관이 있는 게 아니구나. 여기 나오듯이 기쁨이 사무쳐도 울게 되고 노여움이 사무쳐도 울게 되고 이렇게 다양한 감정들이 다 울음을 유발할 수 있다라는 게 글쓴이의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글쓴이가 울고 싶다고 말한 건 이 감격스러운 이 넓은 벌판을 요동 벌판을 보고 감격스러운 마음이 극에 달했기 때문에 지극한 마음에 이르렀기 때문에 눈물을 흘릴만 하구나. 통곡을 할만 하구나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한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밑에를 보시면은 어디를 보냐면 자, 여기 선생님 마우스를 잘 따라가 주세요. 아이고 따위의 소리라는 말이 나와 있는데 이것은 진정한 울음과 대조적인 의미의 울음이라고 설명이 되어 있어요. 자, 이것을 어떻게 이해하냐? 지금 아이고 따위의 소리 위에 줄 한번 읽어봅시다. 교묘하게 칠정을 늘어놓고는 슬픔에다가 울음을 짝지은 것일 뿐이야. 이 때문에 상을 당했을 땐 억지로 아이고 따위의 소리를 울부짖지라고 하는데 이 억지로 하는 울음이라고 하면은 글쓴이가 말하는 감정이 지극해졌을 때 우는 그 울음과는 반대가 되겠죠. 여기 감격이 지극할 때 이 통곡과는 반대가 되는 그런 소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거 양방향화살표를 해볼 수 있겠죠. 자, 다음으로 요 가생이라고 하는 말에 대해서 좀 볼게요. 일찍이 가생은 울 곳을 얻지 못하고 결국 참다 못해 벼랑간 선실을 향하여 한마디 길게 울부짖었다네 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가생이라는 인물이 누구냐? 파란 글씨 볼게요. 폐단을 바로잡으려는 뜻을 이루지 못해 사무친 가생의 처지에 공감함이라고 하는데 폐단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부패, 정치적으로나 어떤 그 조직이나 집단이 문제가 생겼을 때 그런 걸 폐단이라고 하고 그것을 바로잡으려고 했는데 그것을 이루지 못했대요. 그러한 뜻을. 그래서 가생은 이제 그 감정이 이 어떤 답답함이나 안타까움의 감정이 지극해졌을 때 선실을 향하여 길게 울부짖었다. 여기서 선실이라고 하는 곳은 바로 하나의 궁궐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고 궁궐에 누가 있어요? 네, 이 가생은 중국 사람이니까 황제가 있겠죠. 그래서 나라의 정치를 바로잡고 싶은 그러나 이루지 못한 안타까움을 이 황제가 계신 곳을 향해 울부짖는 행위를 통해서 해소했다라고 나오는 겁니다. 여기서 그리고 잠깐 중요한 거 박지원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당시에 조선이 이제 굉장히 좀 유교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유교걸 이런 말 많이 쓰죠. 유교보이 이런 말. 그러니까 예의와 도덕을 중시하는 그런 유학에 심취해 있던 나라인데 사실 박지원은 도덕이 밥 먹여주는 건 아니잖아요. 물론 착하게 살면 좋지만 밥 먹고 배부르면 사람들이 더 이렇게 착하게 살려는 노력을 하지 않겠어? 라는 생각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무슨 말이냐? 상업이나 공업이나 농업과 같이 먹고 사는 데 필요한 그런 문제를 해결하고 연구하고 이런 공부하는 그런 학문, 바로 북학이라고 하는 것을 중시했던, 정정할게요. 실학이라는 것을 중시했던 그런 실학자입니다. 실학자. 그래서 이 청나라의 발달된 기술을 배워야 된다,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그런 주장을 펼쳤고 조금 전에 실수로 말했던 북학파라는 것도 그 당시 조선의 북쪽에 있었던 청나라에게서 배우자라는 주장을 펼친 사람이에요. 근데
기존에 이제 조선의 뭐 임금이라든지 뭐 높은 신하들은요, 청나라가 아니라 청나라 이전에 중국을 지배했던 명나라를 섬겼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명나라를 물리치고 중국을 차지한 청나라에 대해서 좋지 않게 보는 입장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청나라에 대해서는 쟤들은 뭐 문화가 발달하지 못한 오랑캐이고 쟤네들은 배척해야 된다. 명나라와의 의리를 위해서 청나라와 친하게 지내면 안 된다. 라는 입장이었고, 그로 인해 청나라의 발달된 기술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래서 당시에 조선은 굉장히 말하자면 먹고 살기가 힘든 낙후된 상태였습니다. 주변의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자, 그래서 박지원도 이 조선의 하나의 패단, 명나라만을 숭상하고 청나라를 배척하는 그런 패단에 대해서 답답함을 느꼈겠죠. 그래서 이 가생이라는 인물은 박지원이 굉장히 이 인물에 대해 공감을 했을 겁니다. 네, 그 답답한 마음, 나라를 걱정하는 마음, 이런 거에 대해서. 자, 그러면 이 가생에 대한 설명은 여기까지 하기로 하고 다음으로 가볼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정진사가 두 번째 질문을 해줍니다. 울음터가 저토록 넓은데 칠정 중, 그러니까 다양한 감정 중에 고른다면 어디에 해당할까요? 어떤 감정과 관련하여 통곡을 한번 하면 될까요? 라고 물어봤더니 박지원은 갓난아이에게 한번 물어봐야 할 걸세. 애가 처음으로 태어났을 때 느낀 것이 무엇일지, 어떤 감정일지. 그 애는 해와 달을 보고 다음으로 눈앞에 가득한 부모와 친척을 보니 그 얼마나 기쁘겠는가에다가는 표시를 해야 되겠죠. 갓난아기에게 물어봤을 때, 갓난아기의 입장을 생각해 봤을 때 결국 이 울음의 이유는 기쁨이다라는 것을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진사의 물음에 대한 답변은 바로 기쁜 마음으로 울어야 한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가다가 요 부분 아주 중요합니다. 이거는 뭐 별표 2개짜리예요. 기출도 많이 되고 내용에 대한 이해도 중요합니다. 자, 어째서 갑자기 갓난아기에게 물어봐서 기쁜 마음으로 울자고 하냐? 여기 보세요. 어머니의 뱃속에 있을 때는 캄캄하고 막혀서 갑갑하게 지내다가 하루아침에 탁 트이고 환한 곳으로 나와서 손 높여보고 발 높여보니 마음이 참으로 시원했겠지 라고 하는데, 이 어머니의 뱃속이라는 게 뭐냐? 바로 답답한 곳, 글쓴이 입장에서 답답한 곳이 어디예요? 발달된 청나라를 배척하는 조선이겠죠. 그리고 탁 트인 곳은 어디겠어요? 시원한 곳, 탁 트이고 환한 곳은 바로 요동벌판 청나라를 의미하겠죠. 그랬을 때 마음이 참 시원하다라는 것은 요동벌판을 보고 글쓴이가 느낀 감정을 비유적으로 말하는 거겠죠. 따라서 이제 여기서 갓난아기는 바로 누구를 의미하는 거예요? 네, 답답한 곳에 있다가 시원한 곳으로 나온 갓난아기는 바로 글쓴이와 같은 의미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글쓴이를 비유적으로 표현한 그 본문의 내용이 바로 갓난아기입니다. 선생님이 아이라고 썼네요. 갓난아기.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이 갓난아기에 대한 문제가 나왔을 때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뱃속은 조선, 그 다음에 탁 트이고 환한 곳은 청나라, 그리고 갓난아기는 글쓴이. 요 규칙을 잘 이해를 해주시고 그에 따라 문제를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분명히 기출이 많이 됐습니다. 출제가. 여러분들 그 학교에서도 언제 나와도 이상하지 않을 그런 문제예요. 네, 그러면은 이 부분 이렇게 이해하기로 하고 다음 한번 볼까요? 자, 그리고 나서 또 요것도 헷갈릴 수 있는 건데, 이 부분 비로봉 꼭대기에 올라가 동해를 바라보면서 한바탕 울어볼만 하고 장현의 금모래밭을 거닐면서 한바탕 울어볼만 하이라고 했는데, 여기서 비로봉이 어디에 있는 건지 혹시 아시나요? 알면 대단한 건데 바로 금강산에 있어요.
자, 금강산에 있는 거는 혹시 몰랐어도 괜찮아. 근데 그보다 여러분들이 알아야 하는 바로 조선에 있는 곳이다라는 것을 알아야 되겠죠. 네, 그러니까 이 글쓴이는 비로봉이나 장현도 여기 보시면 황해도의 어느 고을이라고 하죠. 그 비로봉이나 장현과 같이 조선에서도 이렇게 탁 트이고 울어볼 만한 곳을 이제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훌륭한 울음터를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글쓴이는 청나라에 가서 처음으로 훌륭한 울음터를 발견하였다 라고 표현되어 있으면 그런 선지가 나오면 그건 틀린 말이라는 겁니다. 조선에서도 이미 비로봉과 장현 같은 곳을 알고 있었고 청나라에서도 이제 훌륭한 울음터로서 요동벌판을 발견을 한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으로 내려가 볼게요. 여기까지 해서 이제 그 본문 작품 훌륭한 울음터로구나가 끝났는데 이 작품에서는 참신한 발상과 표현을 잘 확인해야 되겠고 그 다음으로 이제 그 뭐 갓난아기라든지 뱃속이라든지 그 다음에 답답한 심정이나 뭐 그 이유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이해하고 기억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적용마당에 나오는 작품이죠. 지갑이라는 작품을 보도록 합시다. 자, 가장 깊은 곳에 얌전히 숨어있다. 언제나 주인의 심장소리를 자장가처럼 들으며 잠이 든다. 거룩한 일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나름대로 할 일이 있다. 소중한 것들을 보듬고 지낸다. 주인의 얼굴이 찍힌 주민증, 전자카드, 사진 한 장, 그리고 이름을 적은 몇 장의 종이 조각 따위를 품고 다닌다. 여기까지만 봐도 그리고 제목이 지갑이라는 것을 보면은 아, 지금 이건 지갑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구나. 근데 그 다음에 중요해요. 더 중요한 것은 돈이라는 종이 조각이다. 녀석의 주인은 그 종이로 먹을 것을 바꾸고 입을 것도 산다. 그럼 여기서 녀석은 바로 지갑을 표현하는 건데 마치 사람처럼 표현했죠. 그래서 여기서 의인화가 드러나요. 우리 앞에서도 의인화 드러났었는데 기억나니? 바로 백탑이 현신함을 아뢰옵니다에서도 의인화가 나왔었죠. 아, 그러니까 이 적용마당의 작품과 본문 작품은 둘 다 의인화가 사용되었구나 라는 것도 알아두셔야 되겠죠. 다음으로 밑으로 좀 내려가시면 그때를 생각하면 지금도 아찔하다라고 하면서 지갑을 잃어버렸던 사건을 얘기하고요. 여기에서 지갑을 잃어버린 주인 굉장히 속상하겠죠. 근데 지갑을 잃어버려서 속상한 이유가 단순히 지갑이 비싼 거라서 뭐 돈이 많이 들어있어서 이런 게 아니에요. 바로 이겁니다. 사진만이라도 돌려주었으면 인데 사진이 무슨 사진이길래 사랑하는 사람의 사진인가? 네, 사랑하는 사람의 사진이 맞는데 이거예요. 돌아가신 어머니를 잊지 못해 늘 사진을 품고 다니는 주인. 그러니까 어머니의 사진이겠죠. 근데 돌아가신 어머니. 아, 네. 글쓴이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애틋하게 느껴질 수 있는 그런 사진이겠죠. 네, 뭐 생각해보면 돌아가셨으니까 앞으로는 어머니의 사진을 더 이상 찍을 수가 없죠. 한 장 한 장이 굉장히 소중했을 거야. 그죠? 남아있는 사진 한 장 한 장이. 그런 주인의 마음이 드러나는 그런 수필이고요. 이 글의 갈래는 좀 전에 말했듯이 수필입니다. 그러면 수필은 보통 글쓴이가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중심으로 이제 뭐 정서를 표현해 놓은 글인 건데 여기서는 글쓴이가 지갑일 리가 없잖아요. 글쓴이는 사람이겠죠. 그렇다면 이 돌아가신 어머니를 잊지 못해서 사진을 품고 다니는 바로 이 주인이라고 하는 것은 자, 누구를 의미하겠어요? 바로 글쓴이 자신을 의미한다 라는 거지. 그러면 이 글에서 드러나는 개성은 무엇이냐? 보통은 수필하면은 글쓴이가 나로서 등장을 하는데 여기에서는 글쓴이가 주인으로서 등장을 한다는 거. 오히려 나라는 표현이 나오진 않지만 지갑의 입장에서 주인에 대해 써놓으면서 글쓴이가 나로 등장하지 않는다는 것. 이것이 이제 이 작품의 중요한 특징이 되겠습니다. 개성이 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눈물은 왜 짠가? 라는 작품을 한번 볼 건데 이 지문 같은 경우는 이제 정확히는 1-3단원에 있는 적용마당이 아니고요. 1단원 전체에 대해서
이제 그 1단원이 이제 문학 단원이니까 이 문학 단원에 대해서 학습활동 개념으로 실려 있는 작품입니다. 그리고 이 지문은 좀 독특한 게 굉장히 길어요. 굉장히 길어서, 아니, 굉장히는 아니지만 이제 시라고 하면 시가 아닌 것 같이 줄글로 긴 형태로 되어 있어요. 근데 이 작품은 엄연히 시입니다. 시이기 때문에 이런 포인트가 있어. 지난 여름이었습니다. 이거 맞춤법 공부 열심히 한 애들은 알겠지만 원래는 띄었어야 돼요. 근데 시에서는 이렇게 문법에 어긋난 표현들도 그대로 그냥 둡니다. 어떤 시인의 의도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 이 마침표들이 찍혀 있지도 않습니다. 이것도 시이기 때문에 그대로 둔 거예요. 자, 어쨌든 이것은 시구나라는 거 이해하시고요. 이렇게 줄글 형태로 된 시를 산문시라고 해요. 산문시 같은 경우는 산문, 행의 구분이 따로 없는 줄글이라는 거고, 그럼에도 네, 작가가 시로서 창작을 한 것이며 운율을 확인할 수 있다면 시라고 분류를 합니다. 네, 산문시라는 독특한 갈래라는 거 이해해 주시고, 그 내용은 뭐 복잡한 내용은 아닙니다. 그 가난한 처지라서 어머니랑 같이 살 수 없게 돼서 이제 어머니를 이렇게 이웃이 아니라 이제 친척 집으로 모셔다 드리는 상황에서 어머니와 고깃국을 먹었고, 그때 어머니가 이제 그 고깃국을 나에게 조금이라도 더 많이 먹이려고 이렇게 국물이 좀 짜다는 핑계로 국물을 더 달라고 한 다음에 나에게 내 그 뚝배기에 국물을 더 부어주시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때 어머니의 사랑이 느껴지고 또 가난한 이 현재의 처지가 느껴지면서 어떤 글쓴이가 슬픔, 서글픔을 느끼는, 그래서 눈물은 왜 짠가? 라는 의문을 가지든, 사실은 의문이라기보다는 그냥 눈물은 참 짜구나 라는 그런 표현이죠.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서리법이 활용되었다라는 것도 체크를 해볼 수 있습니다. 네, 이런 내용의 산문시였습니다. 이 시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뭐 학교에서 만약에 수업을 했다라고 했을 때 한 번 더 이 자료 활용해서 여기 보시면 뭐 설명들이 다양하게 있죠. 네, 이 설명들 활용해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작품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보기로 하고 이제 기출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출문제 같은 경우에 우선 처음으로는 이거 지워야 되죠? 처음으로는 2번 문제를 한번 볼게요. 이것은 내신형 문제에서 2번입니다. 앞에서도 말했듯이 2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기를 활용한 문제가 나와 있는데, 자, 보기를 활용한 문제. 이 보기의 내용은 좀 읽어보겠습니다. 박지원은 실리보다 명분을 중시하며, 여기서 실리라는 것은 실질적인 이득이고, 명분이라는 것은 말하자면 이유나 어떤 합당한 근거 정도의 뜻인데, 실리와 명분 중에 뭐가 더 중요할까요? 사실 뭐가 더 중요하다라고 정할 수는 없습니다만, 당시의 조선의 문제, 너무도 명분만 따랐어요. 앞에서 조선사회가 어떻다라고 했냐면 명나라에 대한 의리를 위해서 청나라를 멀리했다고 했는데,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미 멸망해버린 명나라 때문에 발달된 선진 문물을 가진 청나라를 배척했다는 거야. 그만큼 조선은 문화적으로나 기술적으로 좀 뒤처질 수밖에 없었겠죠. 실리를 놓친 거야. 명분만 쫓다가. 이해되시죠? 자, 그렇게 하며 청나라를 오랑캐라 폄하하는 조선사회에 대해서 답답함을 느끼고 있었다. 답답함을 느낀다는 거 마치 뱃속에 있는 갓난아기 같다는 게 바로 이겁니다. 이러한 불만으로 과거 시험에 응하지 않고 은둔 생활을 자처했던 그는 청나라 방문을 계기로 문물과 생활기술 전반을 살펴 열하일기에 담았다. 청나라에서 발달된 문물, 기술 등을 열하일기에 잘 담았다는 거죠. 청나라의 실용적 학문을 배워야 한다는 점을 여기서 역설은 강하게 주장하다라는 뜻이에요. 조선의 전반적인 문제에 대해 진보적 시각으로 비판하였기 때문에 큰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여기서 논란이 되는 이유는 뭐예요? 간단하게 말하면 그 당시 임금이나 높은 신하들이 다 배척하고 무시했던 청나라를 배우자고 하니까 사람들이 뭐야, 저 이상한데? 라고 생각을 했겠죠. 바로 그것을 말합니다. 자, 다음으로는 이제 문제를 한번 볼게요. 선지를. 이것은 단순히 내용 이해만 하는 게 아니라 한자 성어와 연계해서 나온 문제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이제 설명을 해주려는데, 한자 성어의 뜻,
확인을 하시고 그 다음에 어울리지 않는 거 찾아봅시다. 먼저 정저지화라는 것은 여기에 그 정자는 여러분 알 거예요. 그 막 핸드폰, 그러니까 전화 고객센터에서 뭐 이것저것 누르고 나서 우물정자를 눌러주십시오라고 하죠. 그 샵 버튼 누르라고 하기도 하고. 바로 이 정자가 우물정자예요. 그럼 정저지화는 뭐냐? 우물 안에 있는 개구리라는 뜻인데 좁은 세상에 있는 개구리. 그러니까 좁은 세상에서 좁은 것만 보고 듣는 사람을 말합니다. 보시면 조선사회가 정저지화의 상태이다. 맞는 말이고 그것을 벗어나길 바랬다. 박지원은 그런 상태를 벗어나길 바랬다. 맞는 말이겠죠. 그 다음 이용후생이라는 것은 뭐냐? 이용후생의 이자는 이익할 때 이자고요. 생자는 살 생자예요. 살아가다 할 때 생자. 그래서 이용후생은 풍요롭고 행복한 의식주 생활이라는 뜻인데 쉽게 말하면 먹고 살기가 좋아야 한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실용적 학문을 통해 이용후생을 이룩해야 한다라는 거 바로 박지원의 사상이기 때문에 맞는 말이 됩니다. 그 다음 3번 갓난아기가 태어나며 시원함을 느낀 부부는 청나라의 선진 문물을 흡수하려 했던 당대 학자들의 부화내동의 자세를 읽을 수 있겠군. 자, 여기서 두 가지가 틀렸죠. 선진 문물을 흡수하려 했던 당대 학자들, 대부분의 학자들은 오히려 청나라의 문물을 배척했고요. 그 다음 또 하나는 부화내동이라는 말의 뜻인데 부화내동이라는 것은 우레가, 그러니까 번개를 말하죠. 번개가 칠 때마다 따라다니는 모양새인데요. 번개는 여기서 번쩍, 아이고 번개를 너무 못 그렸네. 여기서 번쩍, 여기서도 번쩍 이렇게 다른 곳에서 치는 게 번개예요.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는 게 치는 게. 그래서 이때마다 여기 갔다가 여기 갔다가 하는 행동, 이랬다 저랬다 하는 행동이거든. 네, 이 상황에서는 어울리지 않는 한자성어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4번에서는 한자성어만 볼게요. 기상천외. 기상천외 아시죠? 뭐 매우 기발하고 엉뚱한 말이나 행동을 말하고요. 호연지기. 호연지기는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호연지기는 어떤 거냐? 호연지기는 왕성한 기운을 말합니다. 여기서 기자가 바로 기운을 말한다는 거. 그래서 왕성한 기운, 예를 들면은 넓은 벌판을 봤을 때 아니면 여러분들 아빠 따라 등산 한번 해본 적 있나요? 그런 등산을 했을 때 이제 산꼭대기 정상에 올라서 막 이제 야호 뭐 이런 거 할 때 그때의 느낌이 호연지기가 느껴진다. 또는 뭐 호연지기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이 문제는 마무리를 하고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다음 문제는 수능형 문제 아니야. 요 내신형 문제의 9번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9번 문제 같은 경우는 이번 이 자료에서 많이 출제되어 있는 문제 중에 하나인 구절풀이 문제예요. 구절풀이 문제 중에서도 이 구절풀이 문제가 보통은 이렇게 밑줄을 5개 정도 쳐놓고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준 다음에 각각의 의미, 뭐 적절하거나 적절하지 않은 거 찾게끔 나오는데 여기서는 기역 하나밖에 없죠. 백탑이 현신함을 아래옵니다. 근데 이 구절은요. 거의 모든 구절풀이 문제에서 다 밑줄이 쳐져 있어요. 그래서 9번 문제를 풀어주기로 했고요. 보시면 이 기역에 대한 설명으로 거리가 먼 것. 그러면 답인 거 하나 빼고 나머지는 다 맞는 설명이 되니까 이런 문제 잘 이해해 놓으시면 좋겠죠? 자, 1번 주어를 의인화한 표현이다. 여기서 주어는 백탑이니까 백탑. 의인화한 표현, 현신했다니까 의인화한 거. 맞죠? 네, 그 다음에 일행이 백탑을 마중 나온 것처럼 표현하였다. 라고 했는데 네, 일행이 백탑을 마중 나온 것처럼 표현한 것. 잘못된 말이겠죠. 일행이 백탑을 마중 나온 것이 아니고 백탑이 일행을 마중 나온 것처럼 표현하였기 때문에 이 부분은 잘못되었다라고 보시는 게 맞겠습니다. 그 다음에 행동의 주체를 바꾸어 한 표현이라고 하면은 역시 이것은 이제 맞는 말이죠. 그러니까 2번이 답인 거고 3번은 맞는 말이 되죠. 행동의 주체가 원래는 일행이
백탑에게로 점차 이동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 표현상에서는 마치 백탑이 일행에게로 온 것처럼 표현을 해놨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앞에서도 다른 문제에서도 나오지만 주객이 전도된 표현이다. 이렇게도 설명을 하죠. 자, 그 다음으로 아랫사람이 예를 갖추어 말한 것이다. 네, 맞는 말이겠죠. 여기서 아랫사람, 바로 이 태복이라고 하는 인물이 아래 옵니다라고 말하는 걸로 봐서 예를 갖추어 말하는 것이 맞겠습니다. 다음으로 5번 백탑이 곧 눈앞에 보일 것임을 알리는 표현이다 라고 했는데 백탑이 곧 눈앞에 보일 것이다 라는 거 맞는 말이겠죠. 지금 여기 뒤에 내용을 보시면 산 모롱이에 가려 백탑은 아직 보이지 않는다. 아직 안 보이니까 곧 보이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9번 문제에서는 일행이 백탑을 마중 나온 게 아니라 백탑이 일행을 마중 나온 것처럼 표현했다는 거, 요것을 잘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으로는 수능형 문제로 가보도록 하는데 이 외부 지문이 굉장히 많이 출제되어서 수능형 문제의 비중도 굉장히 높아요, 이번에. 그 중에서도 어떤 거를 보냐? 우리는 7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번 문제 보시면 이 보기 1번에서 연행가라고 하는 외부 지문을 이제 가지고 왔고 그것을 통해 이제 이 작품과의 비교 또는 뭐 내용 이해를 묻는 문제인데요. 연행가는 빠르게 필요한 부분만 볼게요. 처소라고 찾아가니 집 제도가 우습도다. 오량각 두 칸의 벽돌 곱게 빨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집 제도라는 건 집의 구조. 우습도다라는 것은 약간 비웃는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여기 미천한 호인들도 집 꾸밈이 분수에 넘치구나. 미천한 호인이라는 말이 나온다는 건 호가 여기서 병자 호란할 때 호고 청나라를 말하거든. 이 청나라 사람들을 천하다고 취급하는 그 당시 조선의 일반적인 대부분의 어떤 그 학자들이나 벼슬아치들의 입장이 드러나는 그런 작품입니다. 이 연행가가. 그러니까 박지원의 입장과는 다르죠. 공통점은 청나라를 갔다 오고 가서 이제 보고 쓴 글. 차이점은 청나라의 어떤 청나라에 대한 시각, 입장, 요게 다르다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답이 되는 게 몇 번일까 찾아보면은 일단 밑에 보기 2를 보고 가와 보기 1 모두 여행하면서 보고 듣고 느끼고 겪은 것을 기록한 기행문학이다. 글쓴이가 여행한 곳의 고유한 풍습, 말씨 등의 특색이 드러나며 여행지에서 느끼는 글쓴이의 생각과 감정을 알 수 있다. 라고 했어요. 네. 자, 그러면 답이 되는 것은 몇 번이냐? 여기 3번을 보시면 보기 1에 요거죠. 보기 1. 글쓴이는 학문과 관련된 사물을 나열하여 입신양명에 대한 관심을 드러낸다. 지금 보기 1 같은 경우는요. 여기 뒷부분까지 이렇게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이 부분 천하의 그른 같아 필담이나 하오리라 당연에 먹을 가라 양호지필 덤뻑 찍어 시전지를 빼어들고 글씨 써서 말을 하니 묻는 말과 답답함을 글귀절로 오락가락 간담을 상응하여 정곡을 상통하는구나 라고 했는데 그냥 간단하게 말하면 청나라 사람들 미천한 청나라 사람들하고 이제 청나라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를 보고 나서 멀뚱멀뚱 앉아있기 뭐하니까 한자를 똑같이 쓰니까 필담이나 해볼까? 하고 이런저런 얘기했다라는 내용이고 이 글은 그냥 청나라에 대한 상황 묘사와 그리고 뭐 필담을 했다는 글쓴이의 경험 정도만 제시가 됩니다. 입신양명에 대한 관심. 입신양명이 뭐예요? 높은 벼슬 하는 거, 이름을 널리 떨치는 것을 말하는데 그런 것에 대한 얘기는 따로 나오지가 않기 때문에 3번은 적절하지 않은 그런 해석이라고 보는 게 맞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의 수업은 여기까지 하기로 하고요. 지금까지 선생님이 설명에 활용한 이 모든 자료는 나무아카데미 홈페이지에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